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자유시장 연구원장님이 주도하시는 북콘서트 발제자 신백훈입니다. 정의각당 발글정 도울릭 청소년 손주 국민들에게 밝은 도움을 주는 정교조가 아닌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정의각당에서 오늘은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에 대해서 1부와 2부는 저 신백훈이가 발제를 하고 3부 4부는 지금 미국에 계신가요? 미국에서 우리 김원식 박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정근 북콘서트 발제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보통 연준 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대인플레이션, 큰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오면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가, 그 역사를 살펴보고 대책을 말하고 그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책 소개를 보시면은 돈 공부, 경제 공부를 위한 이 시대의 필독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연준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은 작년 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내공이 직결된 책이다. 연준의 최고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본인이 직접 연방준비제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진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과 성공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인플레이션, 암호화폐, 금융 불안정 등 갖가지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 21세기에 이 책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신백훈 발제자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자료를 보통은 간단하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북콘서트 발제님만큼 발제 자료는 상세하게, 그리고 설명은 발표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다 있습니다. 저자 소개, 베네스 버냉키, 지금 현재 브링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타임지의 원래 인물 설정됐고, 저서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위기를 말라다 행동하는 용기 등등 책도 잘 썼고 아주 관상이 좋습니다. 영화 배너 일부 있나요? 비슷하네. 베네스 버냉키 사진입니다. 자, 책 속으로 중요 부분을 보면은 이 책은 주로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의 연준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버냉키는 이 책을 쓰면서 역사를 통해서 바라다보는 이 방법 외에는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게 있습니다. 네. 연준의 수단과 정책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 속으로 이것도 발제 자료를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정책 수단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대폭 개조했습니다. 변화하는 정치적 기류를 헤쳐나오면서 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경제와 정치에 관한 도전 외에도 대중적 인지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은 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기관이 이제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대상이 돼버렸다.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기관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 출판사 리뷰를 보시면은 연준의 역사에서 미래까지 연준의 모든 것 파헤친 시대 걸작 세계 경제를 알려면 눈 들어 이 책을 보라. 연준 의장은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 연준이 정책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버냉키가 직접 저술한 책,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 역사를 낱낱이 서술하고 그 이면까지 깊이 있게 분석한 책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버냉키 통화정책은 경제를 공부할 때 빠뜨릴 수 없는 21세기의 고전이자 필독서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돈과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이 이 책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목차는 1부와 2부와 3부, 4부인데 1, 2부는 신백훈이가 발제를 하고 3, 4부는 아주 훌륭하신 미국에서 김원식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백훈 발제자는 항상 구글 바드의 도움을 받아서 장별로 일단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예습을 한 다음에 정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드에게 버냉키 도서 있잖아. 목차 이 부분에 대해서 500자 범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줘봐. 그래서 바드가 작성한 거는 테두리를 검정색.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면서 테두리 검정은 이거 바드가 작성한 거구나. 그 다음 테두리가 빨갛지. 적색으로 한 것은 빨간색으로 된 거는 직접 도서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다음 파란 색깔은 발제자가 작성한 거 청색이 되어 있습니다. 벤 버냉키의 통화정책 서론을 보면은 바드는 통화정책의 개념과 목표, 통화정책의 역사, 정책과 21세기 정책과 도전에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근데 바드가 작성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써졌습니다. 한 발제자는 이걸 참고로 해서 예습을 한 다음에 도서를 정독을 하면서 보니까 서론에서는 저자는 역사라는 렌즈로 봤는데 세상에 이거 말고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더라. 그리고 버냉키가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책이 뭐냐, 밀턴 프리드만의 미국 화폐사, 여기에 들어가지고 이런 중앙은행의 철진한 정책과 경제에 대해서 그때 아주 비판적 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화폐사라고 한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대공황이라는 제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배경,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미국은 가정한 파퓰리스트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파퓰리스트, 인기영합주의자들, 앤드류 잭슨 대통령, 티파티 뭐 등등.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연방준비은행에서도 12명 이상까지 구성하는 이런 시기의 초창기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서론 2에 보면은 대공황이 나옵니다. 대공황. 프리드먼과 슈어츠의 미국 화폐사에 보면은 통화와 물가 붕괴가 대공황이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는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에서 참여하면서 프리드먼이 90 생일 파티에서 연설을 하면서, 즉 뭐냐, 우리 연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를 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연준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951년 재무부와 연준 합의, 역사적 합의가 현대적인 통화정책의 바탕을 이루게 됐다. 그리고 아까 미국 화폐사라고 한 게 이렇게 도서를 해보니까 똑같은 저자가 돼 있는데 제목이 대공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황후 2010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제1장 인플레이션, 대인플레이션, 큰 인플레이션. 바드가 작성되어 보니까 아주 야무지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이고, 석유 파동 때문이고,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다, 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습을 한 다음에 제가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2007년부터 2009년 대침체, 이때 폭증, 근로자 임금이 큰 폭 하락,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맞서야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볼커의 지휘 아래 주도권을 확보해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대인플레이션 개관을 보면은 베트남 전쟁 존슨이죠, 드릴리언 닉슨이죠.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힘을 상쇄한 만큼 이렇게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리차드 닉슨도, 존슨 대 닉슨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인식했지만은 전인점처럼 열심히 못한 게 정치적 부담을 피해 고자 한 거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979년에 13.3, 80년대 11.5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 다음 대인플레이션 두 번째, 진화하는 필립스 곡선이라 아주 유명한 곡선 주장하는 바가 세 가지다. 첫째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 확장 시기에 공급이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임금과 물가 양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셋째는 실업률과 공급 충격 효과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이 인플레이션 심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증가한다.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맥체슨 마틴, 린던 존스 그리고 인플레이션 서막은 27년 동안이야. 장기 집권입니다. 마틴, 그다음 번스 두 명이 27년 이상 했대요. 예.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연준 의장 마틴은 총 5명의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답니다. 1960년대 후반기 인플레이션 주로 이거는 군비와 민생 양립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 결과 마틴이 걱정했듯이 이렇게 낙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들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는 달라진다. 마틴이 후임 아서번스 의장은 정치 권력으로도 크게 노력하지 않았고 정치 권력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장 번스와 벌크입니다. 자, 그래서 번스와 벌크가 나오면서 아서번스의 중앙은행의 고통 증가하던 닉슨 시대의 증가 인플레이션 억제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닉슨은 왜 이렇게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왜냐면 닉슨이 그를 지명한 당사자였고 다시 재지명까지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닉슨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둘 사이 관계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참 정치가 문제입니다. 번스가 이끄는 연준은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통해 정책 평가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꾸준히 지속되는 낮은 실업률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한 악순환만 유발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벌커는 좀 틀립니다. 집념의 승리라는 소제목에서처럼 1978년 번스가 임기가 이제 다 되니까 카터 대통령이 경제학자도 아니 항공사 임원 출신이었던 윌리엄 밀러를 연준 의장이 지명했는데 이때 볼커도 하마평이 들어갔는데 제외가 됐다. 그래서 밀러는 연준 의장이 된 지 17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카터가 좀 임명이 되면서 밀러가 이직을 하게 됐죠. 예. 당시에 짧은 시험 기간 동안 못 견딘 의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터가 벌커를 지명한 것을 운명적이 있다. 벌커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벌커가 카터와 면담하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벌커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일반적인 방식을 뒤엎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커의 대인플레이션 전쟁은 마침내 자신의 주변의 지지도 얻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 심한 반대를 견디는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벌커와 연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지명한 동기는 뚜렷하지 않았지만은 인플레이션 투사로 알려진 벌커의 명성이 연준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었을 것이다. 다음에는 벌커의 후임인 앨린 그린스펀입니다. 이 원리를 받아들여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벌커가 애써 얻은 인플레이션 투쟁에 대해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건 그린스펀이 그가 통화정책을 거둔 가장 벌커죠. 벌커 업적이다. 벌커는 연준에서 물려낸 후에도 공직에 봉사했으며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자산을 되찾는데 위원회 의장도 했고 아주 좋은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벌커법이 도되기도 해줬고 2019년 92세를 일기로 작고를 했습니다. 다음 3장은 그린스펀과 90년대 대호황. 여기에 블랙 먼데이가 입니다. 블랙 먼데이. 그리고 1990년부터 91년까지의 불황. 1987년 10월 미국 주식 가격이 급락하더니 급기야 19일에는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가 23%나 폭락하는 악몽과 같은 날이 벌어졌는데 그 악몽 높은 블랙 먼데이다. 이 주가 하락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일본, 영국, 브라질까지 엄청난 낙폭을 기대를 했다. 1988년 대선 직전에 금리 인상 당시 대통령 후보 부시를 화나게 했고 이는 심지어 부시가 경제를 둔화시킬 행동에 대해 연준이 공개적으로 경영했음에도 강행한 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왜 그리스폰을 재시즘했을까? 그리스폰은 분명히 역량을 입증했고 월스트리트와 의회가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공직자는 이런 그리스폰 정도의 이렇게 내공과 뚝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연착륙을 시켰다. 그리스폰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연착륙시킨 것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했고, 또 클린턴이 90년 재선할 적에도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됐다. 다음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입니다. 그리스폰이 이런 추진 긴축 조치는 멕시코를 압박을 했고, 멕시코 중앙은행은 한정된 달러화를 페소화를 방한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멕시코 대통령은 큰 폭의 통화치 전략을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 과정에서 그린스펀은 멕시코 긴급구제 과정에서 활약한 덕분에 금융 해결사, 정책 경찰적인 명성을 높였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네요. 단지 금융 결정은 차원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 사태의 더 큰 의미는 199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에서도 일종의 표본이 되었다,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린스펀도 앞뒤가 맞지 않게 우물거리다 하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도 그린스펀이 의장님 재직 기간 중에도 투명성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었다. 다음 그린스펀이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다 소제목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탐사보도 기자 밥 우드워드 기자가 책을 썼는데 연준에서 발휘한 리더십을 가지고 마에스트로 그린스펀이라. 야, 그러니까 마에스트로는 명지이자. 그래서 그린스펀이 아주 거장의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렸다는 겁니다. 또 그린스펀 재직 당시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위험관리도 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은 1990년도 말에 다시 한번 해외 금융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진원지가 특히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그래서 이때 보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핵심적 예측 결과가 틀릴 수 있게 하는 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 비이성적 과열, 그리스폰과 주식시장. 그리스폰은 주식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세, 인플레이션이 상승과 하락, 금리 인상 결정은 그리스폰에게 거장의 명성을 안겼던 조치가 끝났음을 알린 것이고, 그가 했던 목적은 어떠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4장 신세기와 새로운 도전. 2000년도 새천년도에 들어가니까 연준 관계자들 모두, 전 세계 모두 그 컴퓨터가 2000년도 가면서 날짜 변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른바 Y2K였습니다.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디지털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후였습니다. 대비가 됐던 순전히 운이든 간에 Y2K 사태는 에피소드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2000년은 새천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해였다. 이때에는 닷컴 버블과 2002년도 불황이 있었다. Y2K가 실제로 충격을 미친 것은 주식시장이었다. 그린스펀을 비롯한 MC 의원 다수가 비이성적 과열을 걱정하는 동안 시장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리스폰이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또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장기 하락을 보면은 여기에 크누트 픽셀 이론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 이자율을 자연스럽게 R을 리얼인가요? R에다가 별표. 그래서 알스타, 이거를 읽을 적에는 알스타라고 발음을 해요. 알스타. 벌크와 그린스폰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복된 것이 자연이자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렇게 판석이 됐다. 2003년 디플레이션 소동, 최전방 포워드 가이던스는 선제, 미리 안내한다는 거. 2001년 불황 이후에 낮아진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하락은 미국이 일본형 디플레이션 함정 빠질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디플레이션이든 너무 잦아지면 탈출이 어렵다. 그래서 FOMC 참가자 위원들은 이거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이런 상황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폰이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은 위원회 모일 때마다 1급 위제로 이 주제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4장 주택 버블. 그리스폰이 후한 찬사를 받는 중에도 위험은 조성되고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침체객이 1990년대부터 왕성하게 오르고 있었고, 그리스폰 임기에 들어와서는 이 추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FOMC의 해결책은 낮은 금리를 비교적 짧게 유지하다가 회복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조짐이 보이면 점진적으로 장기간적 긴축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주택버블이 천천히라도 거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연착륙
을 달성하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제일은 높아 보였던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유명하죠. 디폴트를 맞이한 와중에서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략의 맹점은 10년에 걸친 악성 대출이 금융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지어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5장은 세계 금융 위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버냉키는 2000년 2월에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서 그것도 전임자가 전설적인 그리스펀이었기 때문에 이거 엄청 자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거죠.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버냉키는 2002년 연준 이사에 합류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그 분야의 전공으로서 학계에 있었고, 즉 새로운 직종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냐, 주택 및 담보대출 시장에 있었다.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연준의 장기가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의장이 된 직후부터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6, 2007년 연준은 이원 전략, 두 가지 전략의 문제 해결은 통화정책이냐 규제수단 동원이냐, 이것도 다 같이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시너지가 났다. 2007년 8월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이 충격 선언했습니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담보증권 3종 투자자 상환을 중단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2007년 여름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에 대한 투자 불신이 너무 커진 상황이어서 어떤 가격도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발표를 경종으로 여긴 사람들은 중심으로 패닉런의 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림자 금융과 도매 금융 자금, 미국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시스템과는 별도로 비은행 기관과 시장이 발달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이 은행과 겹친다는 겁니다. 은행과 겹친다는 거죠. 모든 신용기에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자 금융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보험예금은 시중은행과 저축구조합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회사들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자금에만 의존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자금은 개인이 시중의 예금과 다르다는 의미로 소매금융이 아니라 도매금융, 홀드 펀딩, 소매금융 리테일 펀딩이네요. 도매금융이 주면 예로 상업보험과 환매조건부 채권.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환매체, 제가 금융기관에 있으면 환매체가 많이 유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급격히 성장하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긴다. 금융기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닥치자 그림자 금융기관들은 어쨌든 정부의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받는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금융이 위기가 됐다. 그래서 한동안 유동화증권, 금융증권화증권, 시크리터제이션, 이때 이게 채권을 유동화해서 또 담보하고 또 담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패닉이지, 패닉.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별로 비중이 크지도 않은 부실담보대출 어쩌다가 금융 시스템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혼란을 초래했느냐는 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해서 고위험 신용상품이 여러 차례 유동화한 걸 또 유동화하면서 피해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래서 증권은 복잡하게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했고, 게다가 신용평가 기관들마저도 신뢰를 이긴 상황이었다. 다음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은 최종 대부자인데 배젓 법칙이라. 배젓이 뭐냐, 중앙은행이 패닉을 끝내려면 지불 능력이 있고 건전한 담보를 보유한 기업에 처음부터 자유롭게 대부를 제공하되 징벌적 이자율을 부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 원칙이 오늘날 배젓이 법칙이라고 한다.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통화 정책입니다. 사실 통화 정책과 위기 대응수는 서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양쪽 다 시너지게 사용을 하면 된다. 다음 6장입니다. 6장 신통화체제 1차 및 2차 양적 완화. 리먼 사태 이후 금융혼란이 경제붕괴를 고조시키는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연준은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 통화수협 등을 통해서 시스템 유동성을 퍼부었고, FOMC에서 자체 금리를 여러 차례 금리 인하했고, 그렇게 하면서 연준은 2008년부터 새롭고 실험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모색했다. 그래서 실질 최저한도 금리에서의 통화정책 합의를 도출했는데, 첫째는 1%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1에서 0.25%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GSE 증권외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세 번째는 12월 1일 위원회도 장기 국채 매입이 잠재적 이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보완이 됐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추진한 지급 준비금 매입 프로그램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QE. 버냉키는 나는 그것과 구분하여 우리 방식에 신용 완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경제 분석의 명명한 이름은 인기를 얻지 못해서 다들 이제는 양적 완화하면 QE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 다음 일자 양적 완화 출범. 일자 양적 완화 출범을 해서 이거는 약속한 대로 일정대로 매입을 지속하다가 2010년 5월에 완화가 종료가 됐고, 2009년 3월 이후에 통화정책 휴직이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에게 재지명을 약속함으로써 두 번째 4년 임기를 보장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만장일치했는데 70대 30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됐다. 전망이 변화. 2010년도 유럽의 채무위기 해결이 실패하면서 미국 시장과 기업에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FOMC 회의에 제출된 실무 보고서는 유럽의 금융 충격이 미국을 새로운 불안 국면에 빠뜨릴 위험을 경고했고, 경제 분석가들은 고용과 생산 둔에 주목해서 성장 예측과 실업률 전망에 큰 폭으로 조정을 추진했다. 그래서 전망이 불안이 위험이 증가된데 연준의 정책 휴지기도 끝날 때가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2010년 11월 포임 새로운 매입 방안 승인을 했고 750억 달러씩 산다는 거 대폭 확정이 됐고, 그런데 2차 양적 QE가 발생이 되니까 상원의원들 사명으로부터도 이렇게 비판의 서신을 받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버냉키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다른 나라 자주 있는 일이지만 연준은 거의 없었대요.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은 버냉키서부터 이렇게 대중 앞에 공개하고 안내하는, 시장 기대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가 되면서 잘 이해됐다. 연준이 자리 잡게 됐다.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7장을 보면은 통화정책의 발전, 3차 양적 완화 긴축 발작이죠. 발작. 갑작스레 하는 거. 2011년부터 13년까지 동원할 수 있던 정책 수단이 의사소통 방식, 모든 걸 순조롭게 진행되지가 않았다. 2013년에 발생한 채권시장 반발 사례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시기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개선했고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을 실행할 때 지속적인 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여기서 포워드 가이던스, 그리스폰과 내가 의장으로 있을 때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적인 정책 수단.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 포워드 선제, 미리 안내, 상호 지침이란 뜻으로 미래 정책 결정을 외부에 알리는 조치.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기 연장 프로그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우리는 새 프로그램 만기 연장 프로그램 MEP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시장 관련 늘 그렇듯이 공식 명칭과 상관없이 그냥 OT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3차 양적 완화 긴축 발작. 투명성 증대, 인플레이션 목표와 경제 전망 요약. 인플레이션 목표와 기자회견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통화 정책의 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적 양적 완화, 무제한 자산 매입. 결정적으로 QE3에는 이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달리 무제한적 성격이 있었다. 나는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우리 이해도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깨뜨려가며 행동에 나섰던 4년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긴축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긴축 발작이 뭐냐? 16만기 시행률을 했는데 여기 보는 1994년 채권 대학사를 떠올리게 한 이 현상, 이것을 긴축 발작 타이퍼 탄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또 연준의 변화는 2010년 1월 연준 의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버냉키는 연준을 하나의 기관으로서 바뀌었는데 세 가지. 첫째는 투명성과 의사소통 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셋째는 연준 의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새롭게 개발하거나 확대한 정책 수단들을 이렇게 다 포워드 가이던스 미리 안내하고 그랬다. 여기까지 1, 2부 마치
치고 3, 4번은 우리 김원식 박사님이 하시고, 그 대신 이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다 있습니다. 이거 전부 나머지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바드에서 한 거하고 제목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완을 해볼 생각,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저의 좋은 책을 읽고서 저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공정하고 발전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저자는 학문 또 이 분야에 있고 실제 경제도 이 분야에서 부합한 전략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버냉키 같은 인물이 경제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총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 신백훈이는 우리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님이야말로 한국의 버냉키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누가 우리 저기 용산에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적극해서 이분을 경제 총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1, 2부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